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웠다 저 더웠다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환절기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민주당 현수막 논란의 암컷 발언, 최강욱 결국 징계, 한동훈에 들뜬 국민의힘, 총선 위기 돌파구 될까? 생성형 AI 글로벌 규제 강화, 국내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 현수막 논란의 암컷 발언, 최강욱 결국 징계입니다. 행사 홍보 현수막 문구로 이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번에는 여성 비하 막말로 설화를 빚었습니다. 관련해서 당 지도부는요. 비판 여론이 나올 때마다 이 뒤늦은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이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등 이 정책부터 간담회 그리고 캠페인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 청년들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아주 작은 차이로 졌는데 그 중에서도 2030 세대에서는 굉장히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현재의 민주당이 2030 세대, 특히 2030 남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고 민주당은 꼰대다 라는 이런 네.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그렇지 않다. 우리 2030 세대에 대한 마음을 우리 민주당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2030 세대 표심 다지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이거를 청년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시면 네.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행사 자체라든지 정책 행보를 본다라면은 이거는 민당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정당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거는 정책으로 승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요. 이렇게 정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홍보에도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했죠. 청년 세대를 겨냥해서 이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의욕이 과했는지 아니면 혹시나 좀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건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 사회에서 청년이라면 보통 몇 살까지 이야기할까요? 글쎄요. 그래도 한 30, 30대? 30대, 네. 30대 초반 정도. 그쵸.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45살 미만을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청년의 개념과 좀 갭이 좀 다르네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청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 자체에서 당 자체에서 정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서 외부 홍보업체에서 잘 이렇게 소화해서 주면 좋겠는데 네. 당이 노쇠하다 보니까 홍보업체라든지 이런 데다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줬는데 이게 당에서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 기준이 서지 않은 겁니다. 왜? 노쇠해서. 젊은 생각이 부족해서.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현수막 시안을 보면요. 네.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라고 이렇게 현수막 시안을 보냈고 네. 실제로 이 현수막이 내걸린 겁니다. 그쵸. 이게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시도 당에 보낸 공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이게 왜 문제냐고 반문하는 사람을 저는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예민한 반응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보통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86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네. 50대 이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왜 문제지? 실제로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며칠 전에 만나서 기함을 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즉, 정치도 몰라, 경제도 몰라, 그런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돈 많고 싶고, 그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현수막을 통해서 펼쳐 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어른한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나쁜 거 온갖 다 갖고 있는데 표를 많이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면서 내보인 거예요. 아이고. 이 부분은 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그리고 옛날처럼 국가주의에 물들지 않고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창의성으로 공동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걸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관점으로 정치인들이 특히 2030 세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네. 2030 세대가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다가 닫은 겁니다. 어떤 부분에 분노를 일으켰냐? 2030 세대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빡빡 우기는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이건 분명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 네. 기성세대의 관점을 따라오라고 훈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이 2030 세대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훈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꼰대 마인드가 바로 문제인 겁니다. 지금 86세대 이상 되는 정치인들은 이 방송 보면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문구를 다시 되새겨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2030을 너무 표로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만 하는 이 표로만 본다는 인식이다라는 좀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답답한데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계속했어요. 제발 좀 우리 국민들을 특히 젊은 사람들을 표로만 보지 마라. 사람으로 좀 봐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30 세대가 젊고 활력 있고 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막 창의력도 좋으니까 가져다 씁니다.
쓰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상은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려요. 그때 갖다 썼다 버리고 그럽니다. 누가?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데 그거를 2030의 언어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겠지만 나는 돈 많고 싶어. 이건 그 세대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당신들은 이기적이야. 그런데 나한테 표를 주면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닥치고 날치고 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보면서 누가 어느 젊은 2030 세대가 맞아. 나는 이기적인데 민주당 찍으면 돈 많이 줄 거고 민주당 찍으면 잘 살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요? 훈육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2030 세대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구 설정도 물론 뭐 잘못된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총선기획단 차원의 기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청년 개인의 삶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게 또 더 큰 문제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현수막이 내걸린 이유는 지난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컨셉트로 제작된 민주당 현수막입니다. 이거를 당에서 외부 홍보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러면 홍보업체에서 알겠습니다 만들게요 하고 그냥 갖다 봅니까? 아니죠. 그쵸. 이거를 시안을 하죠. 보여서 통과가 됐으니까 또 혹은 통과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면은 말이 안 되지 하고 이거를 폐기시켰어야 되는데 시도당이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중앙당에서 이거 맞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용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무슨 청년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총선기획단 차원의 기획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정치인도 사람이고 정당도 사람이 모인 조직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실수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해명하느라고 시간 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선거 시기였으면 구구절절히 해명하고 변명하다가 선거 끝나요. 이해창 후보가 예전에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해명만 하다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해명 두고 개파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잘못했을 때 제발 국민들한테 고개 숙여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왜 정치인들은 사과를 안 하려고 하냐? 라는 데서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는 더 폭발한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해당 현수막 문구를 이제 서둘러서 삭제를 했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 현수막 패러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을 합성해서 패러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누리꾼들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어떠한 상황에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이거를 희화화하거나 이걸 풍자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풍자로 풀었다고 고소고발하면은 더 꼰대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 있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 현수막 옆에다가 거기에 그런 구절이 연상되는 사람들 얼굴을 딱딱딱 합성을 시킨 겁니다. 네. 이것이 설사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2030 또는 이걸 합성한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풍자하고 패러디하고 조롱하고 싶은 겁니다. 이 조롱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밈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네. 밈으로 만들어서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런 거 만드는 거 국민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거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건 더 꼰대짓하고 더 멀어지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더 납작 엎드려서 설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요. 23일 예정됐던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더 민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이제 연기하고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식 사무총장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네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제가 저번 이 자리에서도 네. 당의 사무총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당의 사무총장은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당의 최고 수장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갤럭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자, 사과하는 거는 용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국민께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의 인물과 조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라고 하면은 조정직 사무총장의 사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같이 당에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공동 책임으로서 똑같이 국민들께 머리 조아리는 심정으로 사과하시고 분란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때다 싶었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 일명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청년층을 겨냥을 해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은요, 지난 19일 국회에서 민심 소통 청년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한 가지 전제해 둘 거는요. 네. 대한민국 언론에서 각 정당마다 있는 계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민주정치에서는 계파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당이라고 이렇게 모인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뜻을 모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지금 무슨 똑같은 의견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률방송, 이 방송을 같이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당도 같이 모이긴 했는데 뜻이 좀 달라요, 다들. 그 안에서 개파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겁니다. 네. 원칙과 상식, 여기 혁신계라고 원래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원칙과 상식이든지 뭐 철수네 집이든 누구네 뭐 어떤 계파든 계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더 좋은 경쟁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것이 나중에 더 합리적인 의견이 나와서 당론으로 결정되고 그 당론이 다른 당의 당론과 경쟁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류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얘기해서 총선 선거 기획단에서 나온 이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연 거예요. 보니까 네. 민주당의 전국 대학생위원회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전 상금 부대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 중앙, 그러니까 중앙당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신랄한 비토를 한 거예요. 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비토를 한 사람 중에 저를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은 이 계파 문제를 극적인 당 갈등으로 만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호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정권이랑 집권여당이 폭정을 하면 제1야당이 국민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제1야당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세운 겁니다. 네. 이 혁신계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혁신계를 자처하는 일명 비명계 의원 모임, 앞서서 말씀드린 원칙과 상식이 이 책임자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뭔가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선거를 앞두고 네. 어떤 의원이든 당직자든 누구든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선거 전체를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자체가 선거뿐만 아니라 이 당이 갖고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국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지 않을 단위까지 책임지게 하면 과하면 안 되고요. 팔이 잡겠다는데 대포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민들께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가 될런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최 전 의원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이거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네, 그렇죠. 그 방송에서는 암컷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동물의 수컷과 암컷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정치판이 아무리 개판이라고 해도 그런 암컷, 수컷 이런 논란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정제된 언어와 정제된 표현을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 참여해서 좀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동물의 왕국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암컷이 설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굉장히 강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모임에서 얘기해서 이 부분이 그 자리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웃고 넘어갔지만 이것이 대국민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도덕성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심각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태도가 본질이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네. 하면서 당원 징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일명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수위가 높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의 주요 막말 파문 일지를 보면은 네. 굉장히 센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또는 민영배 의원 최강욱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들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당사자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안 그래도 다른 뉴스 통해 가지고 그런 뉴스 보면서 뒷목 잡게 만들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나 막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네. 안 그래도 민주당은 아젠다 세팅, 이슈 선도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해서 민주당 찍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좋아서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어서 찍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치 혐오만 커지고 정치 혐오가 커지면은 민주당이 불리해요. 그래서 막말은 정말 문제입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요. 일단 실수를 했다면 사실 인정하고 이제 사과를 하고 이걸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 군사 독재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시절에는 대통령이니 당 지도부니 누가 이렇게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사기쳐가지고 그랬을 때는 나와서 사과하고 명명백백한 증거가 드러나야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대통령도 사람이고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국민들이 볼 때 나를 대표해서 정치하라 그랬지 나를 대신해서 특권 누리라고 했냐? 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한다고요. 국민들 앞에 주머니 손 딱 꽂고 가르치려고 훈육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오히려 더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의 일이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다른 타 정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에 들뜬 국민의힘 총선 위기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내년 출마설이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총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 역시 미묘하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본인은 정치와 무관하다, 뭔가 이렇게 선 긋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애매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제목이 한동훈에 들뜬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총선 위기 돌파구 될까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한동훈 때문에 들뜬 국민이 아니라 한동훈에 들뜬 국민의힘 당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계 진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굉장히 선을 명확하게 그었어요. 누가 네, 봐도 그랬죠. 저 사람 정치 안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도 방문하고요. 네. 대전도 방문하고요. 울산도 방문하면서 정치하실 겁니까?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답변이. 예를 들어서 기자가 아니 장관님 총선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질문하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이게 답변인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국민들이 총선 출마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강한데 어떻습니까? 대구 시민들을 존경합니다. 이 답변을 보면은 누가 봐도 대구로 출마하는구나 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뜬 건 누구냐면 국민의힘에서 들떴습니다. 왜? 강서구청 선거 이후로 갈 길 몰라서 표류하던
국민의힘이 인류한 혁신위원장을 세웠는데도 지금 지도부랑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구심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생겼어. 저 구심점만 따라가면은 우린 다시 국회의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기쁜 겁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한동훈 장관 대구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대전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의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의 20년 동안 정치평론을 해왔지만 딱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저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대단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질문했을 때 나왔다고 그러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미리 충실히 준비한 답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맨 앞에 서서 일반 국민의 문법과 언어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선서한 겁니다. 네, 일단은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인물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입니다. 한 장관의 움직임에 더 뭔가 무게를 실어주고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물론이고 경기도까지 여론조사니 뭐니 다 해서 다 떨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운이 축 처져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소위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먼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역할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진짜 김기현 대표를 대신할 지도부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는 거야? 아니 선대본부장으로 가는 거야?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능성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겁니다. 뭐 김기현 대표는 훌륭한 자질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어쩌면 자기 자리를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다급하고 스타 플레이어 한동훈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거 시기에는 야옹 고양이 손도 빌린다라고 했어요. 고양이 손 정도가 아니라 한 사자나 호랑이 정도 된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으니 국민의힘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 극찬을 안기지 않더라고요. 존경한다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인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뭐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언론에서 받았을 정도로 진짜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속마음은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묻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도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권이 지금 점점 한동훈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구나라고 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 내각의 핵심 인물이자 윤 대통령 또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스타 플레이어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전임자에 대해서 차별성을 줘야만 새롭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쵸. 옛날에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6.29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민주화 직선제, 대통령 직선으로 뽑자라고 하는 6월 항쟁에 그거를 수고한 6월 29일 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민정당 대표 노태우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구인 노태우의 당선을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그랬다고요. 이런 정치적인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과연 지금 마치 윤석열 그 대통령이 아끼는 국무위원이자 아끼는 후배 한동훈을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동훈한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키가 있다. 요 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실 총선 등판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당선 여부잖아요. 예. 만약에 패배하는 경우 이거는 글쎄요, 파급력이 꽤 크지 않을까요? 어디로 나가고 어디에 출마해서 어떻게 선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당선이 될 것이냐라고 고민이 된다면은 네. 입장 바꿔서 제가 여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은 출마 안 시킵니다. 출마 안 시키고 비례를 시켜요. 그리고 전국을 돌리면서 한동훈의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죠. 전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 못해서 그렇지 지금은 법무부 장관보다 정치인으로서 훨씬 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요. 이 한동훈 장관이 12월 개각에서 빠진다라는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를 노린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장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월 11일 직전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돼요. 네. 공직을 내려놓고 뭐 어디다 신청을 한다든지 그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이라는 이 인지도 높은 인물을 전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뺄 수 있다라는 당 지도부 내지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있겠죠. 네. 그것이 결코 국민의힘으로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낙선될 위험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아마 한동훈 장관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게 한동훈 등판론이 굉장히 큰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굉장히 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글쎄요 묻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한 장관 등판론이 뭔가 이 키를 쥐고 있다?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키는 한 장관이 갖고 있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랑 다시 부딪히니까 이 국민의힘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한동훈이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딱 등장하면서 시선이 분산 효과가 나타난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아직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한동훈이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묶이게 되면 어디가 주춤하냐면은 이준석 신당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준석 신당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혁신위와 당 지도부의 충돌에 의한 시선 분산보다 이준석 신당을 주춤거리게 하고 이준석을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글로벌 규제 강화, 국내 가이드라인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유튜브가 내년부터 유튜브 콘텐츠에 이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의 AI 기술과 관련된 이 저작권 규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국내의 상황을 좀 보면요. 국내에서는 이런 입법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규제 마련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먼저 얘기할게요. 생성형 AI가 뭐냐? 이거 모르시는 그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생성형 AI라는 게 즉 예전에는 뭐 이렇게 라디오면 라디오, TV면 TV, 기계면 기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는 컴퓨터에다가 뭘 물어보면은 거기에 맞는 답변, 그림, 이미지, 뭐 음악, 작품이 컴퓨터가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그 네. 생성형 AI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챗 GPT가 그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 스탠드, 그러니까 어떤 이 규제든 뭐든 간에 기준, 표준 규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거를 여기서 뒤처지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는 빠질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국제적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상품, 제품, 여기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냈다라는 표시인 워터마크가 찍히게 되는 이런 법률까지 많이 진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세계는 막 발전하는데 우리 한국도 바로 뒤따라 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AI 규제 기조는요, 이미 주요 기업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AI와 관련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좀 규제 상황은 어떨까요? 예, 인공지능 관련돼서 주요국 규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AI 저작권 규제에 강대국,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중요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강대국이 그것을 그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강대국이 만들었어, 따라와, 이런 국제 정치적인 논리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다.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미국 저작권청 생성형 AI 저작물 등록에 관한 안내서 발표, 이런 안내서 발표하면요 다른 나라가 저기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구글이나 메타 등 이런 관련돼서 안전조치 시행 합의, AI가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합의를 기업들이 했는데 그거 어느 기업들이냐? 미국 기업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기업 독과점 행위 금지 등 7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발표한 거 다른 나라도 따라와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네. 유럽연합 자체에도 이런 입법을 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한국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논의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AI에 관련돼서 논의하는데 주요국인 미국, 영국, 중국도 있어요. 네. 근데 유럽연합 그러면서 한국이 안 빠집니다. 그만큼 한국도 기술적으로 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주요국 그러네요.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AI 규제 흐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이게 조금 시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드로 자리 잡은 AI 규제 흐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AI 규제에 맞춰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역시 그 AI 규제라는 것을 흐름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중간에 새우 등 트는 새우가 아니라 이젠 돌고래쯤 된다니까요. 돌고래에서 조금 더 큰 고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 흐름에서 우리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규제 흐름 벗어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흐름도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고 만들 능력과 여건이 충분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예. 이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챗GPT. 챗GPT를 출시해서 전 세계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미국의 오픈 AI. 이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요. 근데 하루아침에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AI 업계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샘 울트만이 왜 그 챗GPT로부터 거기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쫓겨났냐면은 네. 생성형 AI가 어쩌면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내부 이견 때문에 잘린 거예요. 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MS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샘 울트만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AI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라고 음모론자들이 얘기합니다만 네. 샘 울트만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준비하려면 뭐냐? 비용이 들어요. 그렇겠죠.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당신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린 거거든. 근데 국민들은 알거든요. 이용자들은 위험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샘 울트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론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화하고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에 어쩌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현명한 흐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장악하는 이 AI 플랫폼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 결코 그 IT 산업에서 미국하고 이제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네. 우리는 새우가 아닙니다. 돌고래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한국의 포털 사이트를 미국의 구글이 다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러한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누리꾼들은 천재들이에요. 이 힘을 믿고 맞춤화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AI를 비롯한 IT에 관련된 국민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모으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한국의 IT의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단계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네. 우리는 더 박수를 치고 같이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 생성형 AI 글로벌 규제 강화 속에 우리 가이드라인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